상속계획서에 적힌 단어 딱 하나가 수억 원의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요, 바로 그 단어 하나에 힘을 보여준 한국 대법원의 아주 흥미로운 판결입니다. 어쩌면 상속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본 적도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거액의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? 아니,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? 이 사건은요, 조카의 미래를 끔찍이 아꼈던 한 고모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고모는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랐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유언장 말고요,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그게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겁니다.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간단해요. 내가 가진 재산을 은행처럼 믿을 만한 곳, 즉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. 내가 나중에 사망하면 이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서 내가 딱 지정한 이 사람, 수익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. 일종의 맞춤형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고모의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고 명확했어요.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은행에 맡긴다.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은행이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조카에게 줘라. 이거였죠. 조카가 부동산 관리하느라 골치 썩을 일 없이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한 세심한 배려였던 겁니다. 서류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죠.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? 고모가 돌아가신 뒤에 은행은 계약 내용대로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조카에게 전달했습니다.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납니다. 바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.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서 조카한테 아파트 취득세를 내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. 구청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. 형식은 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카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.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거였죠. 조카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. 아니 잠깐만요.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한 번 올린 적이 없어요. 그냥 아파트가 다 팔리고 나서 현금만 받았을 뿐인데 왜 제가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까? 이 억울함이 결국 기나긴 법정 싸움의 시작이 된 겁니다.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조카가 고모한테서 물려받은 게 과연 아파트라는 부동산 그 자체일까? 아니면 아파트를 판 돈을 받을 권리일까? 바로 이 미묘한 차이를 두고 과세당국과 조카의 해석이 완전히 갈린 거죠. 여기 화면에 보시면 두 입장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. 과세당국은 겉모습은 신탁이지만 본질은 상속이다. 그러니 조카는 아파트를 취득한 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. 반면에 조카 측은 나는 애초에 아파트 소유권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었다. 계약서상 내 권리는 오직 돈을 받는 것뿐이었으니까 부동산 취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1심과 2심을 거치면서도 결론이 안 나던 이 사건은요. 마침내 대한민국 법 해석의 최종 보스,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.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세금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수많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운명이었죠. 자, 만약 여러분이 대법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?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해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? 아니면 계약서에 쓰인 문구 그대로 그 내용을 존중해서 조카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?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조카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결론은 조카는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였죠. 아니,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?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.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자가 가진 권리의 진짜 내용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. 만약에 계약서에 수익자가 이 아파트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직접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면 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사건처럼 수익자의 권리가 오직 아파트 판 돈을 주세요에만 딱 묶여 있다면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돈에 받을 권리, 즉 금전채권을 상속한 거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. 바로 이 판결문의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
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자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. 이 문장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진진했던 법정 드라마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? 특히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신탁계약서를 쓸 때 재산을 받을 사람의 권리를 부동산 자체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로 할 거냐, 아니면 부동산을 판 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로 할 거냐, 이 문구 하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, 크게는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. 덕분에 이제 상속을 설계할 때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?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긴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.